빌딩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한유진. 코드네임 아르테미스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존재는 공기의 흐름을 미세하게 바꾸는 것 외에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오늘의 목표물인 미래 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유명한 철옹성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복잡한 미로에 불과했다. 모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와 교대 시간, 적외선 감지기의 작동 주기까지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다. 그녀는 기계가 아니었지만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였다. 이것이 권태환 총재가 그녀를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도구로 여기는 이유였다. 그녀의 검은 전투복은 빛을 흡수하여 주변의 어둠과 하나가 되게 했다. 그녀의 호흡은 극도로 제어되어 거의 들리지 않았고 오직 그녀 자신만이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며 그녀는 3명의 경비원을 마주쳤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한 명은 목 뒤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당해 소리 없이 쓰러졌고 다른 2명은 그녀가 환기구를 통해 천장으로 사라진 뒤에야 동료의 부재를 알아차릴 것이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살이나 감정이 없었다. 오직 임무 완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존재했다. 총재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그녀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완벽한 도구였다. 마침내 그녀는 목적지인 35층 데이터 서버실 앞에 도착했다. 이곳은 건물의 신경 중추였고 가장 삼엄한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강철문에는 지문, 홍채, 그리고 음성 인식을 모두 거쳐야 하는 3중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며칠 전 미래 테크놀로지 대표가 참석했던 자선 파티에서 그의 지문과 홍채 정보를 복제해 두었다. 그녀는 손목의 소형 장치를 이용해 복제된 생체 정보를 스캐너에 전송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기계음이 고요한 복도에 희미하게 울렸다. 문제는 음성 인식이었다.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녹음하지 않는 이상 뚫기 어려웠다. 그러나 권태환 총재는 언제나 한수 앞을 내다봤다. 유진의 이어피스에서 그의 목소리가 아닌 인공지능이 합성한 미래 테크놀로지 대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보안 해제, 코드 델타. 총재는 경쟁사의 대표가 사용하는 비밀 코드를 알아낼 만큼 막강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잠금 장치마저 해제되자 묵직한 강철문이 마찰음 없이 부드럽게 열렸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버실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수많은 서버가 내뿜는 열기와 낮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목표인 프로젝트 제우스의 데이터 칩이 보관된 중앙 서버로 향했다. 서버에 접근하자 또 다른 보안 장치가 그녀를 맞았다.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보호되는 디지털 잠금 장치였다. 이것은 외부에서 해킹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유진은 해커가 아니었다. 그녀는 물리적인 해결사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액체 질소가 담긴 작은 캡슐과 특수 제작된 진동 장치를 꺼냈다. 캡슐을 터뜨려 잠금 장치의 특정 부위를 급속 냉각시킨 뒤 정확한 주파수의 진동을 가했다. 금속이 분자 단위에서 균열을 일으키는 미세한 소리가 들리고 몇 초 후 디지털 잠금 장치는 무력화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버 패널을 열고 손톱만 한 크기의 데이터 칩을 꺼내 특수 차폐 케이스에 넣었다. 임무 완료. 그녀가 칩을 확보한 순간 건물 전체에 조용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외부로 소리가 새어나가지는 않았지만 내부 보안팀은 침입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유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 그녀는 들어왔던 길이 아닌 미리 계획해둔 탈출 경로로 움직였다.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경비원들로 차단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창문을 깨고 건물 외벽으로 나섰다. 35층의 아찔한 높이에서 그녀는 와이어건을 이용해 반대편 건물로 몸을 날렸다. 밤의 도시 위를 한 마리의 새처럼 날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반대편 건물 옥상에 안전하게 착지한 그녀는 신속하게 장비를 정리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불 꺼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뒷좌석에 올라타자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운전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유진 역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전투 중에 팔에 가벼운 총상을 입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스스로 상처를 소독하고 압박 붕대를 감았다. 아픔은 익숙했다. 도구는 아픔을 느끼지 않아야 했다. 세령그룹 본사 빌딩.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최상층에 위치한 총재 집무실은 거대한 유리 성체 같았다. 권태환 총재는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권력과 고독의 상징 그 자체였다. 유진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임무 완료. 목표물 확보했습니다. 유진은 그의 거대한 책상 위로 데이터 칩이 담긴 케이스를 올려놓았다. 그제야 태환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케이스를 집어들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의 입가에 만족의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고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위험이나 그녀의 상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마치 잘 벼려진 칼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칼의 상태를 칭찬하는 것과 같았다. 태환은 데이터 칩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하며 다음 지시를 내렸다. 내일 부산항의 김이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증거를 확보하고 처리해. 휴식이나 회복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하나의 임무가 끝나면 다음 임무가 곧바로 주어질 뿐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을 기대했던가 따뜻한 말, 한마디 부상에 대한 염려 도구에게 감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오직 그의 명령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하는지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유용한 도구였고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감긴 붕대를 무의식적으로 옷소매 아래로 숨겼다. 그에게 보일 필요도 알릴 필요도 없는 사소한 흠집일 뿐이었다. 도구는 수리될 수는 있어도 위로받을 필요는 없었다. 나가봐.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존재를 그 공간에서 지워버리는 명령과도 같았다. 유진은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집무실을 나섰다. 묵직한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제국에서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없는 길고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지만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권태환 총재를 위해 존재했다. 그녀를 위해 마련된 최고급 아파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또 다른 인물을 위한 대기 장소에 불과했다. 유진은 샤워를 하며 오늘의 피와 먼지를 씻어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를 바라보았다. 각각의 흉터는 하나의 임무였고 권태환을 위해 바친 충성의 증거였다. 하지만 그 흉터들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거울이 아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 비친 것은 한유진이라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아르테미스였다. 총재의 가장 날카로운 도구. 그리고 내일 그 도구는 다시 피를 묻힐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총재가 왜 자신을 거두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10년 전 어두운 뒷골목에서 죽어가던 어린 소녀를 거두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술들을 가르친 남자.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지만 그 삶의 목적은 오직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했고 그를 존경했으며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다. 감정은 도구에게는 불필요한 결함일 뿐이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임무의 실패를 가져온다. 권태환 총재의 세계에서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훈련으로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녀는 부산항의 김이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비리, 약점, 이동 경로. 그녀는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사적인 감정이나 피로를 배제하고 오직 임무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는 것. 그녀는 완벽한 기계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래야만 권태환의 곁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었다. 그의 도구로서, 그의 그림자로서, 그것이 그녀가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의 푸른 빛을 받으며 그녀는 문득 권태환이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는 굶주리고 상처 입은 그녀에게 빵과 따뜻한 수프를 주었다. 그리고 물었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위해 살아라. 어린 유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권태환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었다. 그는 구원자였고 주인이었으며 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가장 충실한 신도가 되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렸고 그가 원하는 어떤 존재라도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그녀는 그의 가장 완벽한 작품이 되었다. 하지만 때때로 아주 가끔 그녀는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잠들 때면 질문을 던지곤 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유용한 도구가 아니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무뎌진 칼은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그 생각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지만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의심은 균열을 만들고 균열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녀는 권태환 총재의 신뢰를 잃을 수 없었다. 그의 신뢰는 그녀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내일의 임무를 위해 그녀는 다시 한유진을 지우고 아르테미스의 가면을 썼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감정이 없는 완벽한 도구의 가면을. 제네바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국제 에너지 서밋이 열리는 컨퍼런스 홀 내부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기업 총수들이 모여 미래의 에너지 패권을 논하는 자리. 세령그룹의 권태환 총재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수백 명의 청중이 숨을 죽였다. 한유진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빈도 날카로운 눈빛의 경호원도 아니었다. 그녀는 호텔 케이터링 직원 복장을 한 채 샴페인 잔을 나르는 쟁반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권태환 총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공식 경호팀과는 별개로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그림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위협을 감지하고 제거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서밋의 보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유진은 그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다. 교과서처럼 완벽한 보안은 예측하기 쉽다는 약점을 가진다. 진짜 위협은 언제나 그 예측의 틈새를 파고드는 법이다. 그녀의 눈은 연회장 전체를 훑으며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고 있었다. 직원들의 동선, 조명의 각도, 공기 중의 낯선 냄새까지. 그녀의 모든 감각은 최고조로 예민해져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아주 사소한 이질감, 특정 구역을 담당하는 케이터링 직원 한 명의 움직임이 다른 이들과 미묘하게 달랐다. 그는 쟁반을 나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샴페인 잔이 아닌 천장의 환기구와 단상 위의 권태환을 번갈아 향하고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그에게 접근하며 다른 직원에게 말을 꺼는 척 그의 신원을 스캔했다. 손목시계에 내장된 소형 스캐너가 그의 홍채 정보를 읽어 세령그룹의 비밀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했다. 몇 초 후 그녀의 이어피스에 조용한 경고음이 울렸다. 신원 불일치, 전직 용병, 폭발물 전문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저격이나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은밀한 암살 계획이었다. 환기구를 이용한 독가스 공격일 가능성이 높았다. 성공한다면 서밋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권태환 총재의 죽음을 불의의 사고로 위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인 경로로 보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경보를 울리면 암살범들은 즉시 계획을 중단하고 흩어져 버릴 것이고 위협의 뿌리를 뽑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권태환의 연설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연회장에서 떨어진 동쪽 복도 끝에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자 건물 일부가 소란에 휩싸였다. 보안 요원들의 일부가 그쪽으로 달려갔고 암살범들은 이 혼란을 틈타 계획을 실행하려 할 것이다. 유진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녀는 중앙 통제실로 향하는 서비스 복도에서 방금 그 용병과 다른 두 명의 공범이 환기 시스템 제어판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유진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전투는 순식간에 벌어졌다. 소음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유진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첫 번째 남자의 목을 꺾었고 두 번째 남자가 칼을 뽑아들자 그의 팔을 비틀어 무력화시켰다. 마지막 남자인 용병은 역시 전문가다웠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날카로운 군용 나이프로 유진의 옆구리를 노렸다. 유진은 몸을 비틀어 치명상을 피했지만
칼날은 그녀의 옆구리를 깊게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지는 고통이 온몸에 퍼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용병의 턱을 가격하고 그가 정신을 잃은 사이 환기 시스템에 설치되던 소형가스 분사 장치를 해체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복도에는 3명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유진은 벽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유니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상처를 강하게 압박하며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잠시 후 화재 경보기는 오작동으로 처리되었고 서밋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되었다. 권태환 총재의 연설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는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 누구도 심지어 권태환 자신도 방금 전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총재의 스위트룸. 권태환이 막 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어둠 속에 서 있는 유진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가 들어오자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방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핏자국이 선명한 유니폼을 비췄다. 권태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은 그녀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에 고정되었다. 그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안도나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억제된 분노였다.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협적이었다. 암살 시도였습니다. 무력화시켰습니다. 행사 진행에는 차질 없었습니다. 유진은 기계처럼 사실만을 보고했다. 고통으로 인해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태연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권태환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상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줬지? 그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임무는 감시와 보고였을 텐데 왜 독단적으로 행동했나? 그의 분노는 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그녀의 아니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분노를 오해했다. 그의 도구가 정해진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인 것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총재님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네가 판단해 내 안전을 네가 없었다면 더 큰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어. 그의 외침은 방 전체를 울렸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아닌 지독한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었다. 독자는 그의 속마음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분노는 사실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가 연설을 하는 동안 그녀가 어두운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도 있었다는 상상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그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약점은 곧 자신과 그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족쇄였다. 그녀를 보호하는 그의 방식은 그녀를 더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시는 오늘처럼 무모한 위험에 자신을 던지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었다. 그의 거친 말들은 그녀의 안전을 갈망하는 절박한 외침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차가운 명령으로 들릴 뿐이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그는 그녀의 턱을 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지운 채 다시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내 목숨은 내 것이야. 내 허락 없이는 버릴 수 없어.
그 말은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마치 아끼는 물건이 흠집이 난 것에 대해 화를 내는 주인처럼 그는 그녀가 다친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 손상된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적어도 유진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그들 사이에 깊은 심연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즉시 개인 의사를 호출하라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것은 걱정에서 나온 배려가 아니라 손상된 자산을 수리하라는 명령이었다. 유진은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다. 옆구리의 상처보다 그의 차가운 말이 더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소모품이라는 사실을,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질책뿐이었다. 의사가 도착하여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취도 거부했다. 육체의 고통은 오히려 정신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제네바 호수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자신이 지켜낸 세상이었지만 그 세상 어디에도 그녀가 기댈 곳은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권태환 한 사람이었고 그 세상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의 충성심에 대한 대가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상처와 고독,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것이 도구의 숙명이므로 치료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권태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네 목숨은 내 것이야. 그렇다. 그녀의 목숨은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뒷골목에서 그녀를 구해준 그날,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바쳤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 내 존재의 의미는 정말 이것뿐일까? 이 균열은 아주 작았지만 언젠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씨앗이 되고 있었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 2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유진의 옆구리에 남았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변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다. 권태환 총재는 그날 이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를 대했다. 그는 여전히 간결하게 명령했고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 같았지만 유진은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졌음을 분명히 느꼈다. 그녀는 그 선을 넘으려 하지 않았고 그럴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세령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연례자선 갈라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가장 화려한 사교 행사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났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벨벳 커튼처럼 공간을 감쌌다. 재계, 정계, 문화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와인잔을 부딪히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다. 한유진은 그 눈부신 세계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행사장 한 구석,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곳에서 소믈리에로 위장한 채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병은 무기였고 그녀의 미소는 가면이었다. 행사의 주인공인 권태환 총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곁에는 낯선 여인이 함께였다.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 대한그룹이 회장의 외동딸 이서현이었다. 그녀는 권태환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한 미소로 주변의 시선에 화답했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고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장내에서는 두 거대 그룹의 결합, 즉 세기의 정략 결혼에 대한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유진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녀는 권태환의 곁에 여자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고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얼음 성벽이 있었다. 하지만 이서현은 그 성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드는 것처럼 보였다. 권태환은 그녀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했고 그녀가 말할 때는 고개를 기울여 경청하는 신용을 했다. 물론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고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하지만 유진이 보기에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종류의 관심과 배려였다. 권태환은 그녀에게 명령하고 그녀의 보고를 받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서 철저히 기능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이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설 자격이 있는 그의 세계와 동등한 수준의 인물이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자신은 어둠 속에서 그를 지키는 칼일 뿐, 빛 속에서 그의 옆에 설 수는 없다는 것을.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법이다. 그의 옆자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한 원로 기업인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권 총재, 이서연 양과 함께 있으니 참 보기 좋구려. 세령과 대안의 미래가 아주 밝아 보입니다. 유진은 이어피스를 통해 그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권태환이 그 말을 부인하기를 마음속 어딘가에서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의미를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정치적인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다. 이 회장님께서 들으시면 좋아하시겠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세상에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겨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미래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지만 그 제국을 함께 다스릴 여왕의 자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했다. 이것은 그의 제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감정적인 동요 없이 오직 이익과 효율만을 따지는 권태환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성적인 판단을 거부했다. 날카로운 유리가 심장을 긁어내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그녀는 와인병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떨림을 감추었다. 도구는 질투하지 않는다. 도구는 슬퍼하지 않는다. 바로 그때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초대받지 않은 기자가 행사장으로 잠입하려다 보안팀에 발각된 것이다. 그는 완강히 저항하며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곳으로 다가가 남자의 목 뒤 급소를 정확히 눌렀다.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고 그녀는 다른 직원들에게 눈짓하며 그를 뒷문으로 끌고 나갔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오물을 처리하는 데 익숙했다.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왔을 때 권태환은 여전히 이서영과 함께 빛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은 그와 자신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빛이었고 그녀는 그림자였다.
그는 주인이었고 그녀는 도구였다. 그 경계선은 결코 지워지거나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림자 속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동안 그는 빛 속에서 자신의 제국을 위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헌신과 희생은 그 미래를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발판은 언젠가 닳아 없어지거나 더 튼튼한 것으로 교체되기 마련이다. 그녀는 갑자기 제네바에서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 목숨은 내 것이야. 그는 정말로 그녀의 목숨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다. 사실 권태환은 그 화려한 파티가 지긋지긋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아첨과 거짓 미소는 그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이서연과의 대화 역시 대한그룹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위한 비즈니스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그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는 인파 속에서 본능적으로 유진의 존재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이 이 위선적인 공간에서 그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모든 적들의 표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지심을 알고 있었다. 그녀를 어둠 속에 두는 것이 그녀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의 보호 방식이 오히려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갈라가 끝나고 권태환은 이서연을 바래다 주며 행사장을 떠났다. 유진은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모든 조명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텅 비어버린 거대한 연회장. 조금 전까지의 화려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는 홀로 연회장 중앙에 섰다. 바닥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기능적인 유니폼을 입은 여자.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한 존재.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옆구리의 흉터를 매만졌다. 그것은 그에 대한 충성의 징표였지만 동시에 넘을 수 없는 선의 증거이기도 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에게 바라는 것은 어쩌면 충성 이상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감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주인이었고, 그녀는 그의 가장 충실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오늘 밤, 그녀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했다. 분노보다는 차라리 깊은 체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더 이상 바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저 더 날카롭고 더 유용한 도구가 되어 그의 곁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감정을 지우고 다시 아르테미스의 가면을 썼다. 그 가면 아래에서 그녀의 마음이 어떻게 부서져 내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자선 갈라가 끝나고 몇 주가 흘렀다. 한유진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훈련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권태환 총재의 명령을 기다렸다. 하지만 세령그룹 전체를 감도는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보이지 않는 불안과 날카로운 긴장감이 최고위층부터 말단 직원에게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거대한 제국에 심각한 내부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호였다. 유진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배신이었다. 가장 믿었던 자로부터의 배신, 권태환 총재의 집무실. 평소라면 얼음장처럼 차가운 고요함이 지배해야 할 공간에 지금은 억눌린 분노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권태환은 책상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강철처럼 굳어 있었고 방 안의 모든 사물이 그의 분노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그의 앞에는 최진우 기사의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최진욱은 권태환이 회장 자리에 오르기 전부터 그를 보좌해온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세령그룹의 심장을 훔쳐 달아난 배신자일 뿐이었다. 최진욱 이사가 배신했다. 권태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낮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차세대 에너지원 프로메테우스의 모든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동남아시아의 한 섬으로 도주했다. 그곳에 자신만의 요새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최고가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프로메테우스는 세령그룹의 미래 그 자체였다. 그것이 경쟁 국가나 기업의 손에 넘어간다면 세령그룹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탑을 한순간에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다. 권태환은 몸을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섬은 용병들로 둘러싸인 완벽한 요새다. 군대를 동원하는 건 국제 분쟁을 일으킬 뿐이야. 들키지 않고 침투해서 흔적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명이자 명령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르테미스.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 그는 작전의 개요가 담긴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성공 확률은 희박하다.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더 낮아.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흔들림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파편이었지만 유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귀에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녀의 유용성을 증명할 마지막 시험. 이서연의 등장 이후 자신의 자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었던 그녀에게 이 임무는 오히려 하나의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위험천만한 임무는 어쩌면 자신을 정리하기 위한 명분일지도 모른다고. 성공하고 죽는다면 그녀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완벽한 도구로 기억될 것이다. 실패한다면 무능한 도구는 버려지는 것이 당연했다. 어느 쪽이든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그 태연함이 권태환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유진은 임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수많은 무기들 중에서 이번 임무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골랐다. 소음 권총,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단검, 원격 조종이 가능한 소형 폭탄. 그녀는 장비들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기름칠하며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비 점검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 전체를 정리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삭제했다. 인터넷 접속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그녀가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남긴 아주 희미한 흔적들까지. 그녀의 아파트는 원래부터 텅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공간처럼 변해갔다. 정리할 물건도, 작별을 고할 사람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에 닿았다. 그 안에는 권태환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주었던
훈련용 단검이 들어 있었다. 10년 전 작은 소녀의 손에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던 그 칼. 그녀는 조용히 상자를 열어 단검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껏 칼을 닦았다. 그녀의 작별 인사였다. 출발은 한밤중에 이루어졌다. 세령그룹 소유의 비밀 활주로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제트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권태환이 직접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섰다.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다. 권태환은 그녀에게 암호화된 위성 통신 장치를 건넸다. 이걸로만 연락해. 비상시 외에는 사용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반드시 성공해라. 그는 사실 다른 말을 하고 싶었다. 반드시 돌아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서 감정은 곧 약점이었고, 약점은 자신과 그녀 모두를 파괴할 뿐이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관계에 더 어울리는 안전한 단어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숨겨진 진심을 읽지 못했다. 그녀에게 성공은 자신의 생명보다 임무의 완수가 더 중요하다는 마지막 명령으로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제트기 트랩을 올랐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권태환은 제트기가 어두운 밤하늘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활주로에 서 있었다. 그의 주먹은 코트, 주머니 안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굳게 쥐어져 있었다. 거대한 후회와 두려움의 폭풍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사지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제트기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발 아래에는 검은 구름과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엔진의 낮은 진동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마지막 임무를 향한 고요한 결의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사냥꾼 아르테미스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사냥을 떠나고 있었다. 이번 사냥이 끝나면 그녀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이 자신을 거두어 준 주인에 대한 마지막 보답이라고 믿었다. 남중국해의 이름 없는 섬. 짙은 녹색의 정글은 섬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울창했고, 후텁지근한 공기는 맹그로브 숲의 비릿한 냄새와 이름 모를 꽃들의 달콤한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한유진은 이원시의 자연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열대성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과 격렬한 빗줄기를 방패 삼아 최진욱의 요새로 침투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과 거미줄처럼 얽힌 레이저 감지기는 그녀의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그녀는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요새 내부는 최첨단 기술과 살인적인 효율성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복도 곳곳에는 압력 감지 센서가 매설되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동작 감지 터렛이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렸다. 하지만 유진은 건물의 설계도를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넣은 상태였다. 그녀는 용병들의 순찰 경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한 마리의 유령처럼 내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길을 막아서는 용병들은 소리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단검은 그림자 속에서 번뜩이며 정확하게 급소를 갈랐다. 그녀는
살인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우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요새의 심장부, 최진욱의 개인 사무실이자 중앙 통제실 앞에 섰다. 문은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었고 최첨단 디지털 잠금 장치로 보호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권태환에게서 모든 마스터 코드를 받은 상태였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모니터들로 둘러싸인 방 중앙. 최진욱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결국 권 총재가 너를 보냈군. 그의 가장 충실한 게 최진욱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었다. 아르테미스, 아직도 모르겠나. 너는 그저 소모품일 뿐이야.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버려질 도구. 나처럼 말이지. 그의 말은 유진의 마음속 가장 깊은 불안을 건드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데이터는 어디에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진욱은 어깨를 으쓱하며 책상 위에 작은 데이터 칩을 가리켰다. 여기 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책상 아래의 패닉 버튼을 눌렀다. 요새 전체에 굉음과 함께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모든 출입구가 강철 셔터로 차단되었다. 동시에 천장에서 숨겨져 있던 자동 터렛이 불을 뿜었다. 유진은 몸을 날려 총알을 피했지만 한 발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최진욱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꺾고 데이터 칩을 손에 넣었다. 임무는 완수되었지만 이제 그녀는 완벽한 함정에 갇힌 셈이었다. 그녀는 어깨에 상처를 지혈하며 미리 계획해둔 비상 탈출로로 향했다. 섬의 동쪽 절벽에 위치한 작은 헬리패드. 그곳이 권태환과 약속한 유일한 탈출 지점이었다. 복도는 이미 사방에서 몰려드는 용병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지형지물을 이용해 격렬하게 저항하며 길을 뚫었다. 총알이 벽을 긁고 폭음이 귀를 멀게 했다. 그녀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적들을 쓰러뜨렸지만 중과부적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계속해서 늘어만 갔다. 마침내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헬리패드에 도착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다. 그녀는 절벽 끝에 몸을 숨기고 권태환이 주었던 비상 통신 장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구조 신호를 보냈다. 프로토콜은 명확했다. 신호를 보내면 본부에서 즉시 수신 확인과 함께 구조 헬기를 보내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통신 장치의 작은 화면을 응시했다. 신호 전송 완료. 하지만 그뿐이었다. 수신 확인 메시지는 뜨지 않았다. 1분, 2분, 5분. 시간은 영원처럼 흘러갔다. 등 뒤에서는 용병들의 외침과 총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구조 신호를 보냈다. 여전히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 순간 최진욱의 말이 독처럼 그녀의 뇌리에 퍼져나갔다. 너는 그저 소모품일 뿐이야. 권태환의 차가운 얼굴. 갈라에서 이서현과 함께 서 있던 모습.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라라고 말하던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다. 모든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는 애초에 그녀를 구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임무는 데이터를 회수하고 배신자를 처리하는 것. 그녀는 그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의 효용 가치는 거기까지였다.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 작전을 펼칠 이유가 없었다. 마지막까지 사용된 도구는 조용히 폐기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이다. 처음부터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임무를 떠났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어깨의 총상보다, 그녀의 몸에 난 그 어떤 상처보다 더 깊고 아프게 그녀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순간,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배신감이었다. 그리고 살고 싶다는 맹렬한 의지였다. 그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통신 장치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구조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서 살아나갈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차가운 기계의 눈빛이 사라지고 상처 입은 짐승의 야생적인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헬리패드를 향해 총을 쏘며 달려드는 용병들을 향해 마지막 남은 탄환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들이 재장전하는 틈을 타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로 몸을 던졌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의 상처를 파고들며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어 해안에서 멀어졌다. 그녀의 등 뒤로 총성과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기적적으로 섬의 다른 쪽 해안가로 떠밀려 왔다. 의식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지만 생존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정글 속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숨기고 약초를 씹어 상처에 붙여 지혈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권태환이 주었던 통신 장치를 바위로 내리쳐 산산조각 냈다. 그와 그녀를 잇던 마지막 연결고리가 그렇게 사라졌다. 그녀는 품속의 데이터 칩을 꺼내 들었다. 임무의 목표물이자 자신의 배신당한 충성의 증거. 그녀는 그것을 방수 처리하여 깊은 땅 속에 묻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전하지 않을 것이다. 세령그룹의 아르테미스는 이 섬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고 배신당한 한 여자. 한유진뿐이었다. 그녀는 끝없는 정글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서울 세령그룹 본사 지하 3층에 위치한 상황 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월에는 한유진이 침투한 섬의 위성 사진과 각종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권태환은 24시간 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손도 대지 않은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다. 평소에 냉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날카롭게 날이 선 그의 신경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했고 방 안의 모든 임원들과 요원들은 그의 분노가 언제 터져 나올지 몰라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작전 초기 보고는 완벽했다. 아르테미스의 생체 신호는 그녀가 요새 심장부까지 성공적으로 침투했음을 보여주었다. 목표물 확보 신호까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그 직후 요새 전체의 경보가 울리고 그녀의 생체 신호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상 탈출 지점인 헬리패드 근처에서 그녀의 신호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후로 12시간, 그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침묵. 그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문이었다. 아직인가 권태환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질문에 통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총재님, 비상신호가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혹시 통신 장비가 파손되었을 수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태환이 소리쳤다. 변명하지 마. 그녀가 약속을 어길 리가 없어. 신호를 보냈을 거야. 우리가 놓친 거라고. 그의 외침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들은 권태환이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분노에 짓눌린 통신 전문가 한 명이 절박하게 모든 통신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기 중에 잡음으로 분류되었던 미세한 신호 패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자연적인 전파 방해가 아니었다. 특정 주파수 대역을 교묘하게 차단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재밍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가 활성화된 시점은 유진의 생체 신호가 사라지기 직전, 그녀가 첫 번째 구조 요청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추가 분석 결과 그 재밍 신호의 발신지는 최진욱이 비밀리에 임대한 통신 위성이었다. 보고를 듣는 순간 권태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신호를 보냈다.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최진욱의 마지막 함정에 막혀 그에게 닿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기다렸을 것이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피를 흘리며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사람을.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자신을 마지막까지 이용하고 폐기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 끔찍한 오해 속에서 그녀는 홀로 싸우다 죽어갔을 것이다. 아! 권태환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통제실 중앙에 있던 강화유리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거미줄처럼 균열이 생기며 테이블이 박살났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분노는 뜨거운 불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지옥불이었다. 임원들은 처음으로 보았다.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던 총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그것은 귀중한 자산을 잃은 기업가의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한 남자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즉시 비밀 구조팀이 섬으로 급파되었지만 너무 늦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섬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구의 용병 시체들이 요새 곳곳에 널려 있었고 절벽 위의 헬리패드에서는 격렬한 전투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시작된 핏자국은 아래의 거친 파도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한유진. 코드네임 아르테미스는 공식적으로 임무 중 실종 MIA 처리되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권태환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다. 그녀의 부재는 즉각적으로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경쟁사였던 태영그룹이 세령그룹의 주력 사업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해왔다. 과거 같았으면 유진이 몇 달 전부터 그 징후를 포착하고 뿌리째 뽑아버렸을 위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빈자리를 메운 요원들은 태영의 교묘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권태환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전면에 나서야 했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다. 그의 제국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유진이 관리하던 비밀 정보망에서 정보가 유출되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그녀의 대체 인력들은 그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주어진 임무는 처리했지만 유진처럼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지는 못했다. 권태환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고 그의 가장 예민한 감각이었으며 그의 유일한 방패였다. 그는 밤마다
텅 빈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 그는 집안 곳곳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다 갔기에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지독한 부재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자신의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반드시 성공해라. 그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는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던가. 그는 그녀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 공기처럼, 자신의 심장박동처럼. 그리고 이제 그 공기가 사라지자 그는 질식해가고 있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공식적인 수색은 중단되었고 모두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권태환은 집무실에서 섬의 위성사진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가 들어와 태영그룹의 공세에 대한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 권태환은 보고서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위성사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람이 살지 않는,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섬의 반대편 해안가였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구역을 다시 수색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는 쇳소리 같았다. 비서가 당황하며 말했. 총재님. 하지만 그곳은 생존 가능성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태환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의 비서는 숨을 삼켰다. 생존 가능성이 0, 1%라도 있다면 찾아내. 내 말. 못 알아들었나.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거대한 세력그룹의 총수가 당면한 경영 위기는 무시한 채 죽었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비서는 조용히 물러났다. 집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권태환은 스크린 속의 섬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그의 세상 전부가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다. 한유진이 사라진 후 권태환의 시간은 멈췄다. 그의 제국인 세력그룹은 그의 냉혹한 결단력 아래 간신히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다. 그는 이전보다 더 무자비하고 더 기계적인 리더가 되어 태영그룹의 공세를 막아내고 내부의 동요를 잠재웠다. 사람들은 총수가 슬픔을 딛고 다시 강철 같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다. 그의 육체는 서울의 집무실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녀가 사라진 이름 없는 섬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진짜 전쟁은 이 사회의 회의실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세령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수십 개의 인공위성이 24시간 내내 그녀가 실종된 섬과 주변 해역을 샅샅이 훑었고 수백 명의 비밀 요원들이 전 세계의 뒷골목을 이잡듯 뒤지고 다녔다. 세령의 임원들은 경악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사업 프로젝트보다 행방불명된 요원 한 명을 찾는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다. 총수가 미쳤다고, 유령에 홀렸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권태환은 직접 발로 뛰었다. 그는 희미한 단서라도 발견되면 그것이 아무리 신빙성이 없더라도 망설임 없이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마카오의 한 불법 시술소에서 그녀와 비슷한 총상을 입은 동양 여자를 치료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한밤중에 달려가 의사를 신문했다. 네팔의 고산지대. 세상과 단절된 사원에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에 그는 험준한 산길을 직접 올랐다. 하지만 매번 결과는 허탕이었다.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절망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끝없는 추적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과거를 헤맸다.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는 밤. 이제 막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던 젊은 시절의 그는 재개발 지역의 어두운 골목에서 홀로 여러 명의 장정들을 쓰러뜨린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굶주리고 상처 입었지만 소녀의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은 생존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그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고독한 시절의 자신을. 그는 소녀에게 빵과 따뜻한 수프를 건네며 물었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나를 위해 살아라. 그는 연민이 아닌 동질감에서 그녀를 거두었다. 그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 병기로 키워냈다. 훈련은 혹독했고 자비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도록, 그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차갑게 대하고 엄격하게 다그쳤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고된 훈련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잠든 그녀의 머리맡에 최고급 치료약품을 몰래 놓아두었던 것도 그였고, 그녀가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감시 카메라 너머에서 남몰래 희미한 미소를 지었던 것도 그였다. 그는 그녀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감정은 약점이라 배웠고, 그가 가진 유일한 약점인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더욱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믿었다. 과거의 기억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한 번은 해외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하다가 적들에게 포위당한 적이 있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총알을 그녀가 몸으로 막아냈다. 안전가옥으로 겨우 후퇴했을 때 그녀는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의사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밤새도록 직접 그녀의 상처를 돌봤다. 그의 손이 처음으로 떨렸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곁을 지키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배신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 그의 존재 이유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다. 현재로 돌아온 그의 추적은 점점 더 광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유럽의 무기 밀매상, 아시아의 마약 조직 보스 등 그녀의 행방을 알만한 인물들을 찾아내 무자비하게 고문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적인 총재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일부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한 마리 짐승만이 존재했다. 그의 집착은 세령그룹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누구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수개월간의 절망적인 수색 끝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동남아시아의 한 항구 도시에서 활동하는 정보 브로커로부터 흥미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몇 달 전부터 그 도시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낡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며 시장에서 허드레시를 했지만 동네를 괴롭히던 갱단 전체를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정리해버리는 무서운 능력을 보였다고 했다. 묘사는 불분명했지만 권태환의 심장을 멈추게 한 한마디가 있었다. 그 여자의 눈은 마치 세상의 끝을 본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권태환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녀였다. 한유진. 그는 즉시 전용기에 올랐다. 그의 손에는 요원이 멀리서 몰래 촬영한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시장에서 걸어 나오는 여자의 뒷모습.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걸음걸이, 꼿꼿하게 편등, 세상과 거리를 두는 듯한 그 특유의 분위기는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죽은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그것은 희망이자 지독한 소유욕이었고 절박한 갈망이었다. 기나긴 추적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의 뒷모습을 보며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한유진, 뜨랑, 동남아시아의 어느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항구 도시. 소금기와 디젤 연료, 그리고 이름 모를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끈적하게 떠다니는 곳. 한유진은 이곳에서 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시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국수집에서 일했다. 채소를 다듬고 그릇을 닦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수를 손님들에게 날랐다. 과거 그녀의 손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였지만 이제는 고된 노동으로 투박해진 평범한 여자의 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 새겨졌던 수많은 상처들은 이제 희미한 흉터가 되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치유되고 있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귀는 위협적인 발소리를 본능적으로 가려냈고 잠을 잘 때는 섬에서의 마지막 순간, 응답 없던 통신기,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총알의 환영에 시달렸다. 그녀는 권태환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탈출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목적 없는 자유는 텅 빈 광야와도 같았다. 도구가 아니게 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공허함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다. 국수집 주인인 맘, 할머니는 그녀에게 친절했다.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말없이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었다. 유진은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에 낯설어 하면서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삶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아르테미스를 죽이고 한유진을 묻고 오직 수로서 살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끈질긴 유령처럼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동네를 어슬렁거리던 갱단 무리가 국수집에 나타나 보호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들은 맘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고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유진의 내면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아르테미스가 눈을 떴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갱단 두목의 팔꿈치 관절을 부수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꺾었으며 나머지는 정확한 급소 공격으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비명 소리조차 제대로 터져 나오지 않았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건장한 남자 5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 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시장에는 유령에 대한 전설이 떠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권태환의 귀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유진 자신에게도 그녀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결코 평범한 수가 될 수 없었다. 살인 병기로서의 기술과 본능은 그녀의 뼈와 살에 새겨져 있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부터 유진은 마을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음을 감지했다. 그들은 관광객처럼 행세했지만 그들의 단단한 체격, 주변을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어색한 걸음걸이는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간인이라면 결코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차이. 하지만 유진에게는 어둠 속의 불빛처럼 선명했다. 그들은 훈련받은 엘리트 요원들이었다. 세령그룹의 남자들이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을까? 그녀를 다시 끌고 가려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녀를 제거하려는 것인가? 그녀는 당장 짐을 싸서 다시 도망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며칠간 그들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녀를 찾으려 하거나 그녀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녀와 거리를 둔 채 그녀의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장 소매치기들이 갑자기 지역 경찰에게 모두 체포되었고, 맘 할머니를 괴롭혔던 갱단의 잔당들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새로 세력을 넓히려던 다른 조직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와해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가 선택한 이 작은 세상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애워싸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아파트 2층 창문에서 시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령의 요원 중 한 명이 국수집에 와서 국수 한 그릇을 시켰다. 그는 국수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음식값의 몇 배나 되는 돈을 테이블에 놓고 사라졌다. 맘 할머니를 돕기 위한 서투른 제스처. 그 순간 유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권태환의 짓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뒤틀리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그녀가 선택한 삶을 지켜주려 하고 있었다.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소나기에 갇혔다는 절망감이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자유는 완벽한 환상이었다. 그는 그녀를 놓아준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목줄을 아주 길게 늘어뜨려 주었을 뿐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작은 방 안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창밖에서는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다. 이곳은 그녀의 안식처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으로 장식된 거대한 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과거의 유령은 쇠사슬이 아닌 보호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벽으로 그녀를 가두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영원히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을 기다리며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몬순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먹구름이 항구 도시 뜨랑의 하늘을 무겁게 뒤덮고 있었다. 공기는 비와 흙먼지 냄새를 품은 채 폭풍전의 고요처럼 끈적하고 무거웠다. 한유진은 국수집 앞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거미줄처럼 도시 전체로 뻗어나가 있었다. 그녀는 그가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기척, 공기의 미세한 흐름의 변화만으로도 마침내 그가 나타났다. 시끄러운 시장의 좁은 길을 비집고 이질적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차문이 열리고 권태환이 내렸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세령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어두운 색의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몇 달 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깊어진 눈매에는 지독한 피로와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순간
수많은 감정과 질문, 그리고 원망이 담긴 눈빛의 교환. 권태환은 아무 말 없이 근처의 낡은 부두를 향해 턱짓을 했다. 이야기 좀 하지. 그녀는 그의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맘 할머니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그의 뒤를 따랐다. 아무도 없는 낡은 부두.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한 잿빛 하늘 아래 거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의 끝에 선 것처럼 마주섰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그에게 보인 적 없었던 차갑고 날카로운 저기를 담고 있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총재님, 그녀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버린 도구가 제대로 폐기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러 오셨나요?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에 밝히는 비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을 담아 그를 쏘아붙였다. 돌아오지 못할 임무를 주고 구조 신호는 무시했죠. 마지막 한 방울의 쓸모까지 다 짜낸 다음 그대로 썩어 없어지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그녀는 그가 변명하거나 혹은 냉정하게 사실을 인정하기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의 반응은 죄책감이나 변명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통제되지 않은 분노였다. 버려내가. 너를.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거친 파도 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렸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외쳤다. 네가 떠난 거다. 네가 나를 버렸어. 한유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코드네임이 아닌 진짜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그의 입에서 하나의 절규처럼 터져 나왔다. 유진은 그의 격렬한 반응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듯이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말을 쏟아냈다. 최진욱이 설치한 통신방의 함정에 대해, 그녀의 신호가 닿지 않았을 때 느꼈던 절망에 대해,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찾기 위해 세상을 어떻게 뒤지고 다녔는지에 대해.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고 있었고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에는 지독한 고통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10년간 쌓아온 불신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래서요, 결국 그저 가장 유용한 도구를 잃어버린 상실감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눈동자는 상처 입은 맹수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절규했다. 도구, 도구라고. 그의 목소리가 부두 전체를 뒤흔들었다. 네가 사라진 날, 내 세상이 무너졌어. 모든 것이 부서졌다고. 넌 내 세상의 균형을 잡는 유일한 추였어. 내 전부였다고. 그 고백은 계산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가공되지 않은 진실의 외침이었다. 그의 차가움, 그의 통제욕, 그의 소유욕, 그 모든 것은 도구의 주인이 아닌 자신의 유일한 세계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서투르고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의 진심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10년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거짓 없는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약점이었고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으며
그의 세상 그 자체였다. 이 끔찍한 오해의 벽을 쌓은 것은 그였지만 그 벽 안에서 스스로를 가둔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진 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센 빗줄기가 그들의 오해와 거짓을 씻어내려는 듯이 두 사람을 때렸다. 그들은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다. 유진은 충격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지난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분노가 빠져나간 권태환의 몸에서는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지치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무언가를 구걸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렸다. 돌아와. 제발.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애원이었다. 유진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빗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그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곳에서의 위태로운 평화인가? 아니면 폭풍 우 같지만 진실이 있는 그의 곁인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부두에는 부서진 나무 파편들과 짠 내음만이 남아 있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은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그 틈새로 희미한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마주 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태환의 애원은 질문이 되어 허공을 맴돌았다. 한유진은 지난 10년간 자신을 지배했던 거대한 오해의 성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모든 신념과 존재의 이유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차갑거나 복종적이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채 조용히 울렸다. 제가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자 새로운 관계의 조건을 탐색하는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도구로 돌아갈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원하는 것이 과거와 같은 주종 관계라면 그녀는 차라리 이 낯선 땅에서 홀로 썩어가는 쪽을 택할 터였다. 권태환은 그녀의 질문의 무게를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용서나 화해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새로운 정의를 원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넘기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진실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넌 더 이상 내 그림자가 아니야. 내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아도 돼. 내 옆에 서게 될 거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의 약속에 유진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두 사람의 세계에서는 지각 변동과도 같은 의미였다. 권태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폭력이나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생애 첫 온전한 포옹이었다. 서툴고 절박하며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듯한 위태로운 포옹.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지나간 시간의 공백을 메웠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침묵이 넘을 수 없는 거리감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두 사람의 낯선 탐색전이었다. 권태환은 국수집에서 일하며 거칠어진 그녀의 손에 난 작은 상처를 발견했다. 그는 말없이 구급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었다. 그의 서툰 손길은 과거 그녀가 총상을 입었을 때 외면했던 그의 냉정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과거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드러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했다.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는 오히려 그녀를 고립시키고 상처 입혔다. 유진 역시 자신의 외로움과 오해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의 세상에서 유일한 예외가 되고 싶었지만 스스로를 도구라는 틀 안에 가두어 버렸다. 그들의 대화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며칠 후 세령그룹 본사 최고 임원 회의실. 권태환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기행으로 혼란에 빠졌던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그들은 총수를 질책하고 그룹의 방향을 바로잡을 참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권태환이 들어섰다.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곧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뒤가 아닌 그의 바로 옆에 서서 함께 들어오는 낯선 여인 때문이었다. 권태환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는 대신 중앙에 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한유진 씨입니다. 오늘부로 세령그룹의 신임 부회장이자 나의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임원들은 술렁거렸다.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갑자기 부회장이라니. 그는 말을 이었다. 한유진 부회장의 말은 나의 말이고 그녀의 결정은 나의 결정입니다. 그녀에게 도전하는 것은 나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그녀를 공식적으로 그의 세계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대관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켰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총재 집무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과거의 그녀는 언제나 그의 등 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옆에 동등한 위치에 서 있었다. 권태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게 내가 이룬 세상이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세상의 주인은 너야. 그 마지막 말에 유진은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주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그녀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세상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그의 도구가 아니라 그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얽혔다. 에필로그 6개월 후 파리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세령그룹의 유럽 시장 진출을 판가름할 중요한 협상이 막 끝났다. 상대는 유럽연합의 막강한 규제와 텃세로 무장한 거대 컨소시엄이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협상. 하지만 권태환과 한유진은 그것을 성공시켰다. 권태환이 특유의 카리스마와 대담함으로 전면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동안 한유진은 뒤에서 상대의 모든 약점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여
완벽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들은 혼자일 때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완벽한 한 팀이었다. 협상장을 걸어 나오며 권태환은 자연스럽게 유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익숙해진 그의 행동에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위협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황제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세상을, 그녀는 그의 세상을 서로 지켜주며 나아갈 것이다. 함께, 영원히.